빠따반이라고 해서 빠르게 따라잡는 관리반. 이 내가 혼자 공부해본 적이 없거나 혼자 공부했는데 좀 흐지부지했거나라고 하면은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관리반 오세요. 예,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형사법을 가장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컴팩트 행정법, 형사법의 장지혁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4년 소방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치르고 오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 기출문제 소중하게 다루고 이제 공부 방향을 잘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해설 자료는 네이버 장재혁 법학연구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입하고 인사 하나만 남기시면은 뭐 자료 다 받으실 수 있고 대부분의 컨텐츠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수험에 도움되는 자료 아주 많이 있어요. 거기서 잘 활용하시고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대부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궁금하면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엔간하면 다 있어요. 엔간하면. 그리고 이제 검색어 좀 잘 설정하셔가지고 검색했는데도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 질문 올리시면은 뭐 저나 아니면 우리 실장님이나 조기님께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활동도 해주시고 여러분 공부하는 내용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장재혁 법학연구소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좆댓 구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해설 강의 들으시고 강의가 유용했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댓글은 잘 안 쓰시던데 좀 빡세죠? 그리고 알림 설정 뭐 좋습니다. 제가 이 수험 관련 컨텐츠들을 그래도 꾸준히 올려드리니까 여러분이 수험 기간에는 이제 이 알림 설정 해놓으면은 이제 그거 올라오면은 그거 이렇게 확인하고 여러분 공부에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구독 취소하지 말고 그 의리 없으니까 알림 설정 해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좀 이제 쉴 때 뭐 밥 먹을 때 그럴 때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합격자 인터뷰 같은 거 이제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가볍게 봐도 되거든요. 그런 거 밥 먹으면서 틀어놓고 하다 보면은 그냥 우리의 그 유튜브 욕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고 유튜브 욕구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싶다. 유튜브 없으면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합격자들이 어떻게 공부했는가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견눈질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이건 도움 되겠다 싶은 거 그런 것만 쏙쏙 빼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2024년 소방직 9급 시험 총평 해드리겠습니다. 전통적 스타일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석대로 공부 잘 하셨으면 한 중하 정도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러분이 제가 전수해드리는 수험 스킬, 시험 스킬을 제대로 적용했다라고 하면 정말 빨리 풀어내셨을 수 있을 겁니다. 정답 척척척척 골라내고 여기서 제가 설명해드리는 조금 애매했다, 이건 조금 어려웠다 그런 거 아예 기억도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보질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요걸 하면서 제가 요 문제를 보면서 요걸 말씀드렸다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특히 요 소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더 말씀드려야 되겠는 게 여러분의 국어 실력이나 국어적인 혹은 상식 이제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면은 여러분이 암기 부담도 줄이면서 법학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고 시험도 훨씬 더 잘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문제 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그냥 봐도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만나본 많은 이 소방 수험생들이 이 행정법을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어렵게 느끼고 그 다음에 외우려고 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쪽으로 안 가고 계속 그냥 많이 보고 기억해야지라는 식으로 가니까 결국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틀린 그림 찾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전에 내가 봤던 거랑 똑같구나. 예전에 내가 봤던 거랑 다르구나. 근데 이거를 출제위원이 조금만 꽈서 낸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내가 본 거랑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거의 와장창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런 문제는 많이 공부하신 분들한테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 문제 해설을 쭉 해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 빠르게 이제 뭐 배속 좀 높여서 쭉 보시면서도 그런 걸 잘 귀담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시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외울 거 외워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별 문제에서 뭐가 중요하다 아니면 어떤 걸 알았어야 된다라는 거는 개별 문제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엄청 쉬웠던 건 아닌데 그런데 또 그렇다고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딱 중이었어요. 딱 중.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공부 제대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좀 수월하게 노멀하게 나왔구나라고 느끼셨을 거고요. 공부 제대로 안 하셨으면은 이게 뭔 소리지? 막 이렇게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공부 방향 간단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설 강의를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다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 전에 어디선가 들었다, 내가 봤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갖고 내가 이해를 다 하는데 대부분 하는데 문제는 많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왜 틀렸는지를 그 개별 지문별로 분석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 본 시험지에다가 거기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내가 이거 왜 틀렸지
틀렸지 왜 틀렸지.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대응책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제가 관리반 하시는 분들은 그거 그렇게 미션 줘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놀래세요. 이걸 어떻게 이런 걸 알았냐라고. 근데 거기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혼자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그거를 스스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미래라고 하면 너무 머네요. 앞으로의 공부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틀을 잡으신 다음에 이에 기반해가지고 문제를 점점 많이 풀어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요번에 했던 실수들 그런 걸 많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 해설 강의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공부 초반이다. 한 뭐 6개월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일단 커리큘럼을 차근차근 잘 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의 수업을 듣고 어떤 분의 책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듣는데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 이 하는 말이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문제 풀 때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그 샘플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재밌게 공부하고 어떻게 하는 게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거다라는 걸 한번 체험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강의에서도 또 이제 일단 커리큘럼 타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 커리큘럼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이제 습득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빠르게 따라잡는 관리반 기초완성 진도관리 반을 그걸 개설을 해놨거든요. 이거는 카페에 제가 설명인 해놨고 요 유튜브에 영상으로도 설명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커리큘럼을 탄지 공부를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다. 커리큘럼은 다 탔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정말 제가 강력하게 관리반 추천드립니다. 제가 하고 있는 빠따반 빠르게 따라잡는 관리반인데, 그 중에서도 실전 시험 대비해서 실력 완성 빠따반이 있거든요. 그거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공부는 내가 어느 정도 했는데 근데 점수는 항상 안 나온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해설을 했는데 그 해설에서도 솔직히 어선가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자신 있게 답은 못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딱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강의랑 강의 듣고 문제 풀어갖고 올릴 수 있는 점수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올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점수가 합격선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강의를 계속 듣는다고 해가지고 이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물론 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젊은 날에 빨리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강의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가 뭔지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솔루션을 받고 그대로 공부를 해서 효율을 올려내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하염없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겁주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사실 좀 조심스럽거든요. 저도 안 하고 싶고 한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관리반을 시작을 하면서 개개인의 자료도 받고 이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보고 그리고 계속 질문 받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저는 강의에서 모든 걸 다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그냥 제 커리큘럼만 잘 소화해도 합격 진짜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저는 행정법에 대해서 진짜 자신 있습니다. 그냥 행정법에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제 강의 듣고 합격선 넘지 못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 강의를 뭐 2회 독을 했네, 3회 독을 했네 하는데 질문하는 거 보면 아니 이걸 왜 질문하지? 라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떨어지는 친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거는 나름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에서는 갑자기 소위 말하는 정말 바보 같은 질문 수준의 이걸 왜 질문을 하지?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죠. 이게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람마다 100%다 받아들일 수는 없구나라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은 그 친구의 문제가 저한테 드러나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면 그 친구도 딱 깨닫거든요.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이거 되게 단순한 거였네요. 이거 전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라고 하면서 이제 해결해요. 그렇게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합격선 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지 않으면은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물론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커리큘럼에서 합격에 필요한 건 다 전수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커리큘럼만 타고 합격하신 분도 엄청 많아요. 제 카페에 증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내가 만족할 만한 점수가 계속 안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관심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장재혁 법학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오셔가지고 거기 공지사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상담 요청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저나 우리 실장님이나 거기에 맞춰서 다
상담해드리고 솔루션 드리고 그렇게 할 거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경쟁자들이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여러분 경쟁자들이 그렇게 세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이 이번 시험 봤는데 좀 점수가 많이 안 좋았다, 만족할 만한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센 경쟁자는 아닌 거예요.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부 뭐 언제 시작했는지는 제가 각각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절박한 사정이 있고 빨리 붙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런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개별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봅시다. 자, 1번입니다. 해봅시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 옳은 아니면 아닌 이거 항상 표시하시기 바라고요. 요런 게 한 문제, 뭐 실수인 것 같지만 이런 거 한번 결국은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자, 1번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항상 그 접수를 처리해야 하며, 벌써 이상하죠? 항상 접수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O 지문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 요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과학이잖아요, 이거. 세상에 100%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이 극단적인 표현 중에서도 이렇게 항상, 언제나, 절대로 이렇게 100%를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은 빵프로 얘기하는 거, 전혀 뭐 이렇게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요런 거는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런 팁도 객관식을 푸는데 도움이 엄청 많이 되거든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거 틀린 거거든요. 항상 그 접수를 처리해야 하며, 근거법에는 이제 대통령 접수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접수를 처리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요거는 맞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행정절차법에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 극단적인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그냥 원칙대로 푼다라는 게 이 뒤에는 발동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아닌데 이거 접수 처리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X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이제 초반이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지문의 참 거짓을 결국 판단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문의 참 거짓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거짓 지문이라면 그 지문에 대해서 발례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근데 아닌데, 그거 아닌데,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지문은 틀린 지문, 거짓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번입니다.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처분의 신청인에게 반드시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여기도 또 극단적인 표현 나왔죠.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 근거법에서는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도 그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 이게 또 틀린 걸로 작동했고요. 3번입니다.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처분 기준, 뭐 몇 번 위반, 2번 위반하면 뭐 영업 정지고, 그리고 3번 위반하면 뭐 허가 취소고, 뭐 이런 처분 기준,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서 되도록 구체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그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문제풀이 센스 혹은 이 국어적인 센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객관식에서는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요거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트레이닝을 하셔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내 실력보다 점수 조금 더 잘 나오는 거.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계속 전수를 해드리니까 오세요. 자, 그렇습니다. 4번. 그래서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요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 처분 기준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해야 된다. 근데 처분 기준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럼 처분 기준 일단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표해야 되게 좋은 것처럼 그런 다음에 몰래 바꿔버리면 되잖아. 행정청만 유리하고 국민한테 불리한 쪽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정답은 4번입니다. 처분의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 내용을 보완 변경하거나 주의할 수 있다. 처분을 신청했는데 그 처분이 처리돼가지고 뭔가 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하지 마세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상식적이죠.
다만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안 변경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뒤에도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제가 왜 상식을 강조하냐면 물론 법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게 1순위죠. 그런데 여러분이 상식을 동원해가지고 이거 맞는 말이네. 이건 틀릴 수가 없네. 이렇게 납득을 하게 되면 암기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공부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익숙하지도 않고 머리에 잘 남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런 상식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암기 부담을 줄이는 거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번 끝났습니다. 자, 2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하자 승계. 요게 포인트겠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봅시다. 선행처분인 대집행 계고처분 개통실비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자 승계 뭐 밑밥을 싹 깔고 있죠. 후행처분인 대집행 영장 발부 통보처분 통을 다투는 데 있어서 대집행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선행행위 위법을 이유로 근데 선행행위 불가쟁력 발생하였으면 선행행위 위법 이유로 후행행위 취소소송 제기해서 요 위법 주장하는 거. 그게 하자 승계고 개통실비 도감매청 이거는 하자가 승계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죠. 위법한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 1번 틀렸네요. 2번입니다. 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이건 뭐 수인한도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 그 얘기 나오겠네요. 수인한도는 없는 가혹한 가져오고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위법 사유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요게 맞으니까 요게 정답이고 빵 찍고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일단 문제 풀이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요 소방 시험 특징 중에 하나가 스킬을 적용했으면은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고 여러분이 잘못된 답을 고를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스킬 같은 거는 제 강의 중에서도 이 네 번째 단계 실전 모의고사 이제 거기서 딱 전수를 해드리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완전 뭐 내용도 모르는데 이런 거 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일단은 행정법이 뭔지 과목이 뭔지 좀 배우고 그리고 문제 풀고 요거는 요래서 요렇구나라고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이제 풀어 나간 다음에 이제 이런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 때 그때 스킬을 딱 적용하면은 정말 여러분이 거기서 또 점수를 팍 올릴 수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뭐 이런 거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답이 나오면은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찝찝하니까 이렇게 문제에다 표시해 놓는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요거 말고도 스킬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우리 계속 봅시다. 경찰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면직 처분 얘네들을 하자 승계 안 되죠.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행 처분의 위법 사유고 후행행위 승계된다. 우리 하자 승계되는 것만 딱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이 개통실비, 도감매청, 그다음에 시험 면허, 그다음에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거는 선행행위 후행행위가 한 세트인 거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선행행위 후행행위 한 세트가 아니지만 이 수인한도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 이유로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 인정하는 거 그거 제가 두 문자 친일파 표수보 개세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은 요 두 문자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탁탁탁 구분하면은 여기는 틀릴 이유가 없는 영역입니다. 요 3번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읽는 게 아니라 그 두 문자에 안 들어와 있는 거다 한번 제껴버리면 돼요 그냥. 그리고 4번도 과세관청 소득처분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 의무에 관해서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다툴 수 있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 하자는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그냥 안 읽어도 되는 거였다니까. 안 읽어도 되는 거. 여기서는 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랑 그 징수 처분이랑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 승계 되는 대상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자 승계 되는 거만 명확히 이해하고 명확히 외워놓으면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3번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정보공개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한 문제로 묶었네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반드시 사이렌 돌리시고 원본이어야 한다. 틀렸죠? 정답 찍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험 보신 분들이 이제 요 해설 강의 들으시면은 내가 여기서 시간 썼나 안 썼나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너무 명확한 정답이잖아요. 볼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보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기 여러분 이거 찍고 나서 이거 엄청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은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나를 못 믿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을 안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안 믿으시고 물론 저도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이거. 이걸 봐야 내가 고른 게 확실하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다고. 그래서 봐요. 그래서 한번 보자. 자,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 법령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런 거 다행이에요. 이런 거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그러면 거기서 또 고민돼. 이거 답 아닌가? 그러면서 요거랑 고민하다가 내가 고른 걸 바꿉니다. 그리고 고르는 걸 바꾸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고른 거 바꾸면 틀린다라는 거 우리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게 경험칙이고 그게
거의 불문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스킬 같은 거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본적인 공부를 당연히 잘 해놓는다. 그거는 당연한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해설이니까 계속 봅시다. 3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는 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처리자에게 손해 여기도 끊어야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자는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다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4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관련한 분쟁 조정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상대방이 알려야 된다. 상대방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 조정에 응하여야 된다. 요 4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이 요 3번은 뭐 어렵지 않은데 4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알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러죠. 좀 찔리죠? 이런 거 잘 안 보거든. 근데 알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꼭 응하여야 되나? 이런 내용이 있었나라고 이제 이걸 생각을 한다고요. 안 읽었으면 고민도 안 할 거를 여기 나오네 이런 것들. 공부 잘 하셨으면 다행이죠, 당연히. 근데 대부분은 안 그러잖아요. 알아요, 저도 이거 강의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꼼꼼하게 100%다 머릿속에 집어넣지는 못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4번입니다. 행정법상 실효성 확보 수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1번 행정청은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본법 내용이네요. 이러한 조치는 필요 최소 범위에서 취해야 된다.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국가 권력 행사는 기본적으로 필요 최소한입니다.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될 만큼만 최소한만 하는 거입니다. 여기서 최대한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직접 강제는 보충성을 특징으로 삼기 때문에 직접 강제는 이제 그 직접 강제력, 뭐 물리력 같은 거를 국민에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제일 낫거든요. 국민이 스스로 하게 하는 게. 그래서 행정, 대집행,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요게 이제 간접 강제니까 요런 걸 먼저 해야죠. 간접 강제. 그리고 이제 이 행정 대집행도 네가 해라 하다가 안 하면은 딴 사람한테 이제 딴 사람 시켜가지고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게 우선돼야 되고, 이렇게 국가가 직접 가서 막 문장구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끌어내고, 이런 건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된다.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도 국어적으로 접근하면 앞에서 보충성 얘기 나왔고, 요 뒤에는 다 보충성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맞는다. 앞뒤가 조응한다 라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3번 토지 명도 의무, 토지 면도 인도 의무, 요거는 이제 대집행 안 된다라는 거 당연히 아셔야겠죠.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 인도 의무라는 거는 네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나한테 그 점유를 넘겨줘라라는 거니까 너 거기서 나가고 이제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들어오세요 안 해도 돼요. 그냥 거기 점거하고 있는 데서 나가면 돼요. 근데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거기 있는 개밖에 없잖아요. 딴 사람이 대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건물 철거 같은 경우에는 네가 부숴도 되고 딴 사람이 부숴도 되고 노가다 김씨 아저씨 불러서 부숴도 되고 누가 부숴도 부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 토지나 건물 명도 인도 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놈만이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고 딴 사람은 대신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집행하는, 대체 집행하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번 나왔네요. 4번 행정상 즉시강제와 관련하여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5번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 4번 지문은 조금 특이해요. 조금 이상하다 라는 거. 근데 뭐 풀 수는 있죠. 이거 그 오락기 그 판례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물 같은 거, 불법 게임물 강제로 수거할 수 있는 거, 영장 없이. 그것도 이제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제 꼭 충분히 필요성 인정되니까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본 헌재 판례, 이제 그걸 베이스로 만든 걸로 보입니다. 자, 5번입니다. 손실보상 문제고요. 옳은 헌재는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 합헌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이죠. 그 다음에 개발이익 배제, 요것도 해야죠.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개발이익을 배제해야 하고 주는 게 그게 정당 보상이다라고 보죠. 그다음에 2번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여야 된다. 사업 시행자 보상 원칙이고요. 이때 보상은 공사 착수하기 이전에 사전 보상 원칙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금,
현찰 박치기 원칙을 얘기하고 있죠. 다 원칙으로 정리하고 있네요. 요게 정답이네. 그러면 요 정도 나왔어도 요러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자, 대법원 보안사 전두환의 보안사 사인 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강제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사건에서 MBC 주식 사건이죠.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에 근거하여 손실 보상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아닙니다. 하급심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우리가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 뭐 인정하는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4번. 대법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과 관련하여 공법상의 법률관계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요 뒤에서 왜 꺾죠? 요 뒤에가 틀렸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단하게 기억을 해보자면요. 요 손실보상 청구권 요게 그 설명되기로는 이제 요거 당사자 민사소송으로 한 판례도 있고 당사자 소송으로 한 판례도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긴 하는데 흐름을 보면은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예전 판례는 민사소송인데 최근에는 다 당사자 소송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렇게 이제 공권 그래서 당사자 소송 그리고 사건 민사소송 이렇게 해서 하나만 외워두시면 돼요. 수산업법상 어업권 요 사건에서는 사건이다. 이거 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요거랑 대비해서 알아두실 게 요 공유수면 매리법상 어업권 관행어업권이에요. 이거는 관행어업권. 요 사건에서는 요거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지금 여기서 문제 나왔던 요 하천법은 이제 뭐냐면 토지예요. 토지. 그러니까 요 하천이 물이 넘쳐 흘러서 그 하천 물에 잠기는 토지는 그거는 국유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하천법 안에 이제 그 하천법에 따라서 이제 보상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 어떤 소송에 의해야 되냐?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그 토지보상법상 이런 손실보상 소송 이런 거 뭐 영업손실 그런 것도 여기에 있었고요.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기억할 때는 요거 딱 하나 확실히 외워두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긴 또 팁 드리자면 시옷입니다. 수산사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6번입니다. 신뢰보 원칙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1번 행정청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당자 조직상 지위, 임무, 당에 언동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추어 언동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거 판례 문구기는 한데 여러분이 혹시나 이 판례를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읽어보면은 상식적인 범주 내에 있잖아요. 그런 감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계속 키우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읽어보고 이 정도는 맞는 말이다라는 거. 자, 여기서 보면 뭐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언동 내용 뭐 재반 사정 따져봤을 때 이거 그 말 믿을 수 있는 정도는 그래야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하지 않겠냐라는 그 정도 내용입니다. 판례 문구기도 하고요. 자, 근데 2번입니다.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 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다라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제가 이거 기본 강의 때부터 이 법의 기본 베이스 여러분 깔아드린다고 요 관행 관련한 요 판례에서 객관적 사실하고 이제 주관적 의사하고 해가지고 그걸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강의 들으셨으면은 객관적 사실로 족하다라고 하면 이상하다라는 거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거 편집해가지고 그 기본 강의 거를 여기다 사이에다 붙여드릴 테니까 요거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내가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듣고 여러분이 이해됐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이해 안 되면 강의 들으라고 못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듣고서 그 이해를 딱 했다라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좀 깨닫고 공부 방향을 잘 다잡으셔라 라는 취지에서 저거 넣어드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쓸 뿐이지 그 법률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약속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행정관행의 성립 요건인데요. 행정관행. 그래서 여기 말을 많이 했더니 머리가 띵해요. 자, 이거 봅시다. 중요해요.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 안 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 그리고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서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게 의사가 이게 주관적 요소예요. 주관적 의사. 법에서 객관적 하면은 이거는 외부적 상황이랑 연결 지으세요. 이거 용어 설명이에요.
주관적 하면 이거는 내부적 의사. 독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냥 뭐 표면적으로 보면 안 돼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된다. 의사 표시 보이시죠? 의사 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차고는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면서 안 하는 거랑 차고 모르고 안 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 제가 다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독이 돼야 이걸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냥 봐도 어려운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보세요. 여기다 여기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아니 다른 페이지에다 해드릴게요. 다른 페이지에다가 조금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아까 관행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까 했던 거 객관적 요소. 요거는 외부적 상황이죠. 그 다음에 주관적 요소. 요거는 의사가 표시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의사 표시 나오면은 여러분이 요 안에 점을 찍어야 돼요. 스스로 점을 딱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의사 표시. 의사가 형성되고 그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의사 표시는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에서 명시적은 이제 말이나 글로 이렇게 표현된 명시적이라고 하고요. 묵시적으로 하면은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해독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예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객관적 사실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견해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 누락은 모르고 빠뜨린 거죠. 이거는 모르고요, 모르고. 과세관청의 상당 기간 불과세 상태, 객관적 사실이죠.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여기 있잖아. 의사표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된다. 다시 아까 필기로 돌아가 볼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펜 색깔 바꾸는 것도 일이네. 비과세 관행. 이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소로 뭐가 있어야 돼요? 과세를 안 했다는 사실 이게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는 자, 과세를 안 한다는 의사가 표시돼야 돼요. 근데 요 표시는 어떻게 돼요? 요 위에 보면은 명시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야, 과세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안 한다. 묵시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포인트예요. 알고도 가만히 이래야 된다고. 알고도 가만히 있어야 묵시적 표시로 인정이 된다고요. 묵시적 표시로 인정된다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자, 모르고 가만히 이건 표시된 거 맞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착오라고도 표현하고 과세 누락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걸 정리하세요. 이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정리하셨죠? 조금 시간 드릴게요. 뿅.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알면서도 안 하는 의사가 표시되어야. 근데 묵시적 표시, 명시적 표시는 대놓고 말하니까 그거 뻔하잖아. 근데 묵시적 표시 했다면은 알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단순한 과세 누락 모르고 가만히잖아요. 모르고 가만히와는 달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 객관적, 주관적 이제 이런 것도 또 누구니까 설명해줘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신 분은 요걸 읽어보세요. 자,
잘 보셨죠? 이제 3번으로 갑니다.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것도 행정기본법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 정답 안 찍었구나. 그다음 4번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적 견해 표명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겠죠.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 7번입니다. 법률유보 원칙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적인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옛날에 형식적 법률유보죠. 이제 실질적인 내용까지도 봐야 되는 거죠. 자, 국가 공동체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이건 의회유보 얘기를 하고 있군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국회의원들이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 요 법률 유보 원칙에는 의회 유보 원칙까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여기 판례 입장이죠. 자, 그다음에 2번 자치조례입니다.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이 자치조례 말고 또 위임조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총론 배웠을 때는 그냥 조례 하면은 자치조례 말하는 거예요. 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맞습니다. 포괄임 가능한 게 요 조례 위임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치단체 정관에 위임하거나 이럴 때는 포괄임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대충 위임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정하는 거 이건 국회에서 정해줘라라는 거죠. 국민의 권리 의무 형성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국회 법률로서 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의회 유보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죠. 그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요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해서 그 인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요 토지 등 소유자가 모인 요 집단이 공법인 역할을 해서 뭐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업 시행 인가가 여기서는 여기서는 특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 근데 아직 토지 등 소유자는 이렇게 개개인들이 모여 있는 거고 이렇게 어떤 단체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모래알 같은 요 사람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이때는 국회가 딱 그 동의 요건 몇 명 모여야 된다 이런 걸 딱 정해줘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랑 어떤 판례 이게 다른 판례랑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는데 그 비교할 판례 그거예요. 도시정비법에 이제 그 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설립된 조합에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할 때 그때 동의 요건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걔네들이 알아서 정하도록 하면 된다. 그냥 그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결성했으니까 공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치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지네가 알아서 뭐 과반수로 하든 가중 정족수로 하든 그거는 지네가 알아서 놔둬도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모래알 같은 토지 등 소유자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 기준을 국회에서 직접 정해줘라라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4번입니다. 수신료 징수 업무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 위탁할 것인지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죠. 그리고 요거랑 비교할 게 수신료 얼마 뜯는지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직접 정해라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8번입니다. 절차법상 확약. 요번 절차법도 많이 나왔어요. 확약. 그러니까 절차법에 이제 새로 들어간 게 약표액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확약, 위반 사실 공표, 행정 계획. 그 중에서 확약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장래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다. 법조항 그대로 내용이죠. 2번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것도 당연히 뭐 법조항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여기 보세요. 이것도 그냥 앞뒤 보면 돼요. 다른 행정청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 확약하기 전에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하기 전에 절차 거쳐라. 상식적이구나.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법도 결국은 상식이거든요. 이거 지금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20대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말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법 보면서 다 이거 외워야 된다. 막 이제 모르는 얘기고 되게 어려운 얘기다라고 하지만 법이란 건 결국 상식의 결집체거든요. 상식의 결집체. 나이 먹어보니까 좀 더 잘 알겠어요. 그래서 제 말 한번 믿고 해보세요. 최대한 여러분의 상식으로 납득을 해보세요. 이거 이래서 맞는 말이겠구나 라고 하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었을 때 이상하다 뭔 소리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빠른 시간 내에 실력을 잘 빨리 올릴 수가 있어요.
3번입니다.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변경된 경우, 사정 변경이 있으면 그러면 행정청 확약이 기속되지 아니한다. 상황이 엄청 바뀌었으니까 발 뺄 여지를 줘야겠죠. 그래서 법에서도 이런 조항 만들어놨고요. 4번 확약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면 바로 틀렸다. 확약은 서면으로 하여야 된다라는 거. 아무리 공부 대충 했어도 요 정도 법은 아셔야겠죠? 자, 안 그러면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9번입니다. 행정행위로서 인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인가. 기본행위에는 하자가 없는데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인가를 다퉈야 되는 거죠. 맞고요. 2번 인가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면 이때는 기본행위 다퉈야 되는 거죠. 기본행위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쉽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가랑 여러분이 헷갈리신 게 수리랑 헷갈려요. 수리랑. 그래서 수리는 그 기본행위 문제 있으면 막바로 수리 다툴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근데 인가는 요거 문제 있으면 요거 다투고 저거 문제 있으면 저거 다투고 요거 문제 있다고 요거 다투지 마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기본행위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가처분이 있더라도 인가도 무효예요. 인가는 기본행위가 있고 그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게 역할인데 기본행위가 없으면 효력을 보충해 주려다 땅바닥에 매다 꽂히겠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도정법에 기초하여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 수립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 처분. 요거는 가항상 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제가 기본 강의 말미에 그 재개발 재건축 특강 해가지고 싹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면 틀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강의만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 강의만 따로 엄청 싸게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거기 그 스마트 스토어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서 보시면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강의랑 그 다음에 교재랑 이제 그거 이렇게 저렴하게 아주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얼마였더라? 확인하고 왔어요. 990원입니다. 990원. 싸겠죠? 1,000원도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해놓으면은 여기서는 벌써 한 두 문제 맞출 수 있는 그거였으니까 아까 그 문제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아까 어떤 문제냐면은 요거 3번 토지 등소이자. 요것도 논리적으로 다 이유 다 납득되도록 다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활용해 보세요. 이쪽을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다, 불안하다 싶으면 아니면은 여러분이 강의 한번 뭐 맛보기로 저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재밌다, 이해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 기본 강의 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쨌든 합격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제 10번으로 이어서 가봅시다. 자, 1번입니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기본법 또 나왔네요.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맞는 내용이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법조항 내용 그대로이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다.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연하지. 공법상 계약 체결하는데 법 위반하면 안 되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2번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 요거 나오면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랑 똑같다. 요걸 딱 떠올려야 돼요.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 판례에서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여지를 줬지만 다른 판례에서는 그냥 공공계약은 이런 얘기 없이 사법상 계약이랑 똑같다. 사적자치 원리 바로 적용된다.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고요. 3번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요거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 방법 금액에 국한되는 경우에도 요게 좀 이상하죠. 요게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국어적인 접근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이렇게 나와서 공법상 계약이니까 당사자 소송이구나 공부정도 어느 정도 하신 분은 이제 떠오르겠죠. 청구하는 소송,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 그러니까 이거 당사자 소송이구나. 그래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 그럼 이거 뭐예요? 이무로 분쟁의 실질이 구체적인 산정 방법 금액에 국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법을 또 조금 더 공부했다면 실질이 손해배상 산정 방법 국한되는 경우 요거면 대법원의 입장이 또 그렇잖아요. 잘 나가다가 손해배상 어쩌고 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민사소송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이 맞다. 이제 이런 거니까 여기가 틀린 겁니다. 자, 근데 4번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자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 공원은 사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인지 상관없이 이거 법률의 규율이 적용돼야 되나? 막 이제 이게 공부를 안 했으면은 요런 게 조금은 헷갈렸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 물론 요것도 공부는 하셨어야죠. 그건 당연한 전제고요.
제가 요 강의를 듣는 분이 어떤 분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 평균적인 수험생을 상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엄청 뛰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처럼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나태하고 적당히 게으르고 이제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갖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응원하고 리스펙하는데 그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공부 아예 안 하는 분들은 뭐 앞에서 무슨 쇼를 해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뭐 코스프레? 수험생 코스프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중간 층에 요 애매한 분들, 요 분들은 어느 순간 스스로 각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여러분하고 잘 맞는 이제 요 강의를 찾거나 잘 맞는 교재를 찾거나 뭐 아니면 뭐 무슨 또 인생에 엄청 큰 충격 무슨 계기가 있거나 하여튼 요런 계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팍 튀어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1번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들어주시라고요. 자, 공짜잖아요, 이거. 행정소송법상 저 눕고 싶어요, 지금.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처분 등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우려 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 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집행정지 해달라라고 하는 놈이 왜 해줘야 되는지를 주장하고 입증해야겠죠. 그리고 그거 하면 안 돼요라는 건 그 반대편 행정청이 입증을 해야겠죠. 요건을 그리고 있고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당했어요. 근데 행정처분 자체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처분 자체가 적법한지 아닌지 문제하고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 말지 문제하고는 달라요. 요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요 집행정지 요건 문 갖고 싸워야지 본안에서 판단할 처분의 위법 적법 여부를 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번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본안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하고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후 본안 소송이 취하되었다. 그러면 본안이 날아갔으니까 이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다툴 필요도 없는 거죠.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집행정지 해줘라라고 하려고 보니까 본안이 없어. 그러면 뭐 얘 혼자 외로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법원에서 쓸데없는 소송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고 카카 날려버리는 거죠. 자, 3번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 쟁송 절차에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신청이 먹히긴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 받았는데 영업정지 잠시 멈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영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집행정지를 두드려 맞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중간에 막았지만 결국은 집행정지 두드려 맞는 게 옳았다라고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분청은 당초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 처분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상대방은 집행정지 결정을 두드려 맞았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정됐으니까 야 똑같이 페널티를 줘라 라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4번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2개월 영업정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그러면 영업정지가 잠깐 홀드되면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처분에서 정해둔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여기서 이제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이거는 이제 한쪽으로 전제를 한 거예요. 영업정지 처분 받았고 취소 소송 제기했고 법원에서 야 영업정지 잠시 집행정지 해라라고 하면 정지가 정지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단 영업을 하고 있어요. 한 달 정지됐다가 이제 영업정지가 이제 잠시 집행정지가 된 거예요. 재판을 막 받고 있다가 이제 법원에서 청구 기각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개월은 또 다시 정지 당해야겠죠.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처분에서 정한 효력 기간이 다시 진행해서 이제 1개월 또 두드려 맞게 되는 거죠. 요거 두 개가 유사한 맥락으로 나온 얘기니까 이제 그것도 좀 보시고요. 자, 12번 국배 책임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조물이 설치 관리에 있어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완전 무결한 상태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다고 이건 하자의 기준이 될 수는 없고요.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 이 키워드 기억해 두시고요. 이걸로 족하다 맞고 2번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될 안전성 용도에 따라 갖춰야 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뭐 예를 들어서 용도에 따라 갖춰야 될 안전성 뭐 난간이다 난간이다 계단에 붙어있는 난간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손 짚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짚고 이렇게 다녀도 여기 무너지지 않을 정도 이제 그 정도의 안전성을 갖춰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이제 뭐
계단이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 경사가 너무 높아하고 가다가 영감님들 다 뒤로 굴러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그 용도에 맞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안전성 갖추지 못한 상태란 영종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 분류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험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하나다 하면 이상하죠. 물리적 외형적 흠결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내용들도 문제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그 공항의 소음 같은 거. 그래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인 한도를 넘는 그런 이제 고통을 준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물리적 외형적 흠결 요거에 한하지 않는다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그리고 3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관계법령 해석이 확립되고 이어 대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시달된 업무 지침, 업무 연락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됐어요. 확립된 법령 해석 여기에 어긋나는 견해 고집 이 어감이 너무 안 좋죠. 잘못한 거죠. 그럼 공무원의 고의과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판례죠. 상위 지자체, 하위 지자체에게 영조물 설치 관리 권한 기관 위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동으로 떠올라야 되는 게 기관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사무귀속의 주체가 바뀌지 않는다. 요걸 떠올리셨어야 돼요. 그래서 하위 지자체장이 기관 위임 사무로 설치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요 하위 지자체장이 기관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하위 지자체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상위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업무를 수행한 거기 때문에 사무귀속의 주체는 바뀌지 않고 그러면 여기 영조물이니까 영조물 책임은 상위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비용도 상위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한다. 보통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 부담자 책임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요 2조나 5조 책임 안 지는 주체를 땡겨오는 데 활용을 하거든요. 요 책임의 피라미드 안으로 땡겨오는 데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런 뭐랄까 이제 오답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이런 것까지 딱 깔아놨네요. 어쨌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행정절차법 많이 나오죠. 위반사실 공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까발릴라 그랬는데 저놈이 다 잘못한 걸 수습을 했어. 그러면 봐줄 수도 있겠죠.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상식을 활용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2번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하여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라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요것 또 법조항 알면 쉽게 풀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포기했는데 안 한다는데 야 와서 얘기해 안 해. 그래도 와서 얘기해. 이게 뭐야. 그리고 여러분이 행정절차법을 이제 배우셨으면은 그 사전 통지 의견 의견 청취 지금 밤이 늦어가지고 제가 에너지가 좀 없습니다. 사전 통지 그다음에 의견 청취 의견 제출 아닙니다. 의견 청취예요. 의견 청취에 뭐 있어요? 두 문자 문공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전 통지 이외 사유 두 문자 급판불입니다. 긴급한 경우랑 그 판결 등으로 딱 확정된 경우,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의견 청취 때는 급판불 플러스 포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요거 급판불이 사전 통지 예외 사유고 의견 청취 예외 사유는 급판불 포기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요 위반 사실 공표에 관해서는 요거는 급불 포기입니다. 요거 위반 사실 공표에서 두 문자는 급한 경우, 불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정정을 해줘야 되는데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한 내용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건 법조항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제발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사람들 다 잊은 것 같은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아주세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4번 위반 사실 등의 공표에 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의견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의견 제출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행정법의 효력 문제고요. 옳은 것만 기억. 처분은 무효인 것은 제외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철회,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공정력 관련한 이 행정기본법 문제죠. 행정기본법은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저는 요 커리큘럼 중에서 파이널에서 마지막에 이제 행정기본법 싹 다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그 행정기본법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뭐 이슈되는 거, 꽈낼 만한 거, 그리고 최근에 이슈된 거 제가 그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 꼭 활용
활용하고 가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니은입니다. 조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뭐 이거 큰 문제 없죠. 그러면 요 정도 본 다음에 이제 선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 옳은 것은인데 이거 옳고 옳죠. 그러면은 기억 옳고 니은도 옳은데 지금 기억이 없으니까 이거 날아야 되고 이거 니은 없으니까 이거 날려야 되고 그럼 여기 봐봐 기억 니은 있네. 그럼 디귿은 무조건 맞네요. 그럼 지금 볼 필요 없고 리을만 보면 되겠네. 그러면서 리을 이제 가보는 거죠. 자, 어떠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여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이것도 한번 보세요. 개선 입법의 소급 적용 여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헌재에서 입법 재량에 맡겼대잖아. 그러면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이거 맞잖아요. 맞잖아. 뭘 중간에 무슨 뭐 소급 적용 뭐 얘기 나오는데 이거 안 본다고 하더라도 형성 재량에 맡겼으니 재량에 달린 것이다. 이거 어떻게 틀리냐고 이게. 그러니까 맞죠. 그럼 정답 4번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정답 4번이고요. 자, 15번입니다. 기속행위 재량이 옳지 않은 것은 기속행위의 재량의 구분은 당행이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문헌, 법 보는 게 1순위죠. 그리고 당행이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말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 틀리기 어려운 말. 2번 재량행위 된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고 벌써 틀렸죠. 재량행위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하는 거니까 법원이 그 결론을 내려두지 않고 재량 일탈 남용이 있는지 이제 겉에만 이렇게 심사하는 거예요. 근데 기속행위다라고 하면은 법원이 요러면 요래야 된다. 법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딱 내려두고 행정청이 이대로 했나 안 했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여기도 빨리 넘어가셨어야 돼요. 3번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건축허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 준공필이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 단순공익이죠. 단순공익. 익상의 이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셨잖아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알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알고 있는가 그런 건 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알아야 풀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몰랐으면 본인 공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되돌아보긴 하셔야 돼요. 방향을 새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맞는 걸 찾아 가셔야 돼요. 자, 이 기속행위 기속행위니까 법에 규정된 요건 갖췄으면 해줘야 돼요. 근데 법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안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판례가 이렇게 언급하기도 해요. 근데 기속행위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있어요. 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준공필. 그냥 단순 공익이 아니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다. 라고 하면은 아무리 기속행위라도 안 해줄 수 있다라는 게 또 판례 법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공익, 단순 공익 이걸로 딱 하시면 이게 딱 머릿속에도 이해가 되잖아요. 단순 공익 정도는 그냥 해줘야 되는데 진짜 이거 해주면 난리 나 완전 사회 혼란 막 그러면 안 돼.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다음에 4번 판례는 재량 판단 여지 구분하지 않죠. 판단 여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냥 재량이다라고 보고 있죠. 자, 16번입니다. 행정행위 하자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 치유 행정행위 성질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인데 그냥 알아서 하자가 없어지는 거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 법정 안정성에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한목적적으로 최소한의 경우에만 인정해야 된다. 맞는 얘기고요. 이번 행정처분한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제 그러면 직권 취소 대상이죠.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 없다 하더라도 직권 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직권 취소 법적 근거 없어도 되는데 행정기본법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3번 징계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다. 당연무효면 그냥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처분 받은 자가 이를 용인 뭐 경기도 용인을 100번 한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괜찮아 다시 살아나 한다고 살 수가 없죠. 그리고 4번 수도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 그러니까 송달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행정 처분을 했다, 행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주절형 내를 갖춰가지고 상대방에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통지를 해가지고 도달을 시켜야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제가 쭉 말씀드렸죠. 근데 송달이 부적법하니까 도달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근데 서부의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 부가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서 송달을 하자가 치유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부가처분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효력 발생 요건은 통지예요. 통지에서 도달시키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행정행위. 옳은 것은
자, 기억입니다.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진행 중이라도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 처분할 수 있다. 너무 기본적인 판례죠. 뭐 소송 진행 중이라도 그냥 직권 취소해버리면 소송은 알아서 끝나요. 그리고 행정청이 이제 소송 비용은 내야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재처분해서 상대방이 이제 그거 납득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이 불복이 있으면 거기다 또 새로 소송 거는 거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니은 과세 예고 통지 후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 처분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 중대 명백해서 무효다. 요게 과세 예고 통지를 하거든요. 너한테 얼마 나갈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야 언제 과세 처분 언제 할 거다. 이제 요게 기간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예고를 받은 상대방은 요 과세 여기 본 과세 처분이 있기 전에 적부심사 이거 적합한지 한번 심사해 주세요라고 불복을 한번 제기를 하는 거죠. 그 적부심사 기간 동안은 과세 처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불복을 할지 말지 고민해보고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좀 세무사도 만나가지고 같이 작전도 좀 짜보고, A 세무사 만났는데 이 양반은 좀 너무 지금 관의 때가 덜 빠져가지고 자꾸 국가 편 들고 그래서 좀 기분 나빠가지고 여기는 안 하고 저기 좀 수완도 좋아 보이는 B 세무사도 한번 만나보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야 이제 불복해야겠다, 야 자료 다 모았다 해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과세 때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예고에서 요 본 과세 처분 요 사이의 기간은 상대방의 기간이에요. 상대방의 기간. 그러니까 뭐 국세청 과세 당국은 좀 기다려줘야죠. 이때는 네가 뭐 불복하고 싶으면 하고 불복 안 해도 뭐 우리는 딱 정해진 때 과세 처분할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상대방의 시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위반한 무효다 맞고요. 이제 또 선지로 와야죠. 또 골라봅시다. 자, 기억 니은인데 여기는 니은 없으니까 날리고, 여기 기억 없으니까 날리고, 여기 기억 니은 있네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또 보면 되겠네. 뭐 볼까요? 디귿 봅시다. 권한 없는, 더 짧으니까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 행정처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사고 친 놈이 수습해야 된다. 사고 친 놈이. 막 여기 중간 당연무효인데 뭐 취소다. 그러니까 이거 무효의 외관을 없애는 의미에서 취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사고 친 놈이 수습해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 국민도 덜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놈 권한 없는 A 행정청이 갑자기 처분 내놓고 B 행정청이 갑자기 취소한다 그러면 야, 너네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을입니다. 수익적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 사실은폐 기타 사위 이서방의 방법으로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 날아갈 것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겠죠. 사위는 사기 위계입니다. 자,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으면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은 남용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보호 정도가 줄어들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납득을 하신 거죠. 자, 18번입니다. 행정행위 취소 철회 옳은 것은 철회 효과에 관한 행정기본법 또 나왔네요. 소급표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이 없으나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소급표 또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새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요. 철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있잖아요. 행정기본법에서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요거 그 얘기를 요렇게 꽈서 한 걸로 그렇게 독해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법적 근거 있으면 소급표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요거 판례에서 언급한 거예요. 영유아 보육법 그 사건에서 제가 요 자료 해설 자료에다가는 그 판례도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강의 들으실 때 아마 그 자료 이렇게 보면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러면 정답 1번이네. 그러면 하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자, 2번 당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하고자 할 때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할 필요가 없죠. 당사자가 거짓, 뭐 사위 이런 걸로 처분받았다 그러면 보호 가치가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 형량 안 해도 돼요. 그냥 매우 쳐라 이렇게 하는 거. 자, 3번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처분의 전부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는데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철회로 얻게 될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됩니다. 여기는 상대방이 잘못한 게 없잖아. 그냥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됐을 뿐이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명백한 잘못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4번 연금의 지급 결정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 행정행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하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안이 이제 그 공무원이 출장지에서 사고 나서 죽어가지고 이제 가족한테 연금이 나갔어요. 근데 연금 한참 나가고 나서 나중에 조사로 밝혀진 게 이 그 공무원이 출장지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난 게 밝혀져가지고 이제 그 연금 지급 결정은 취소가 됐어요. 근데 법원이 연금 지급 결정은 취소하는데
그러니까 그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연금 지급하던 데서 연금 지급 취소 결정하고 이제 기존에 너 받았던 것도 토해놔라라는 환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족이 이제 그 두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이렇게 봤죠. 연금 지급 결정 취소한 거는 적법하다. 오케이. 근데 환수 결정 위법하다. 이거는 이미 그 유족들이 그 생활비 다 썼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유족이 또 그 상황에서 조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장 가가지고 음주운전한 건 물론 잘못됐지만 그 출장지에서 이제 그 상대방 사람들하고 뭐 회식하네 어쩌네 막 그러다가 했고 굉장히 이제 뭐 차를 안 쓸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막 이제 그런 걸 좀 참작을 한 거예요. 물론 잘못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야 줬던 거 벌써 다 썼는데 그거 다시 국가에서 환수하려면은 거기 뭐 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려고 뭐 빚내서 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거는 나름 또 공무원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야 그거까지 하지 마라라고 한 겁니다. 이런 스토리로 또 기억을 해놓으시면은 이제 이게 잘 기억나실 거예요. 자, 19번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기완결적 신고란 행정청의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수리 불효 신고라고도 하죠. 신고 자체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니까 자기완결적 신고겠죠. 2번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 필증을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법적인 의미는 없죠. 그냥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맞고요. 3번 사인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였다면 행정청의 수리 처분 등 별다른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위에 다 힌트 나오죠. 수리 접수 시에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한 것이 남았다. 그러니까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수리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수리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기완결적 신고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가 이거 보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제 두 문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두 문자. 자, 자차 행복입니다. 자차를 사면은 행복하겠죠, 여러분도. 그래서 자차 행복이 뭐냐? 자기완결적 신고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절차법에서. 그리고 행위요건적 신고는 행정기복법이 아니라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복법. 그래서 요건 조금 시적 허용으로 그렇게 해서 자차 행복, 자차 행본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완결적 신고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맞죠. 자, 20번입니다. 행정입법 옳지 않은 것은 1번 헌법에서 정한 행정부가 아닌 기관에 대한 행정입법에는 국회 규칙 있어요.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있고요. 중선위 규칙, 감사원 규칙은 없죠. 감사원 규칙은 요거는 법률, 감사원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법규 명령성이 인정되냐라고 논의가 있는데 그냥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공부 제대로 하셨으면 뭐 이것도 딱 보고 감사원 규칙은 아닌데 바로 골라내셨을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입니다. 행정입법을 실질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학설은 이런 거 휘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뒤 이거 학설 해도 그냥 넘어가고 뒤에 잘 보세요. 행정입법의 법규성 유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 그냥 여러분이 그냥 배운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학설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 자, 그래서 3번 대법원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불령 도로병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불령으로 제재처분 기준 정하면은 그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그거는 법규명령 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4번 법규명령이 구체적 집행행위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처분적 법규명령이죠. 그럴 때는 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도 될 수 있죠. 자, 21번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소방은 좀 문제가 많아서 길어요. 여러분도 이게 시험장 힘들잖아요. 자,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한 법률 옳은 것은 대법원은 정보공개 청구권 헌법적 근거를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서 알 권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알 권리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이 나온다. 알 권리. 요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네. 이거 알았으면 이것도 또 찍고 넘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2번입니다. 모든 국민 정보공개 청구할 권리 가지고 외국인도 일정 부분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죠. 할 수 없다. 단정했으니까 틀렸고 3번 사시 2차 시험 답안지 열람 지가 쓴 답안지 그거는 보여주는 겁니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고요. 4번입니다. 자, 청구인이 정보공개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죠. 20일. 요거는 정말 기본적인 숫자죠.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거 동그라미 치면 안 되지. 에너지가 떨어진 게 20번 넘어가니까 저도 텐션이 좀 떨어지네요. 행정상 제재처분 여러분 실전에서도 이런다니까 실전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다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자, 1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 원칙적으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과될 수 있다. 행정 제재 조치는 고의 과실 원칙적으로 필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거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고의
과실은 요 행정 제재 처분에서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그냥 외부적으로 요 고의 과실은 주관적 내부적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 외부적으로 위반 사실만 있으면 되지 내부적으로 이놈이 알고 했고 뭐 나쁜 놈이고 막 이런 것까지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형법에서나 본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필요한 경우가 행정 형벌하고 그다음에 질서벌. 질서벌은 뭡니까? 는 과태료죠.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번 행정청은 법령 등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 처분, 뭐 인허가 정지 등등등을 할 수 없다. 3년 이상하죠? 5년입니다. 이것도 기본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재 처분 당시에 법령 등에 따른다. 요거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 처분하는 거잖아요. 위반 행위. 그러면은 위반 행위 시가 기준이에요. 위반 행위 시. 제재 처분 시가 아니라 위반 행위 시. 제가 기본 강의 때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제가 형법이랑 연계해서 설명드리잖아요. 행위시법주의 요거 딱 과태료도 그거랑 똑같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여러 처분 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 처분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 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최근에 많이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고 판례에서도 이제 옛날 판례인데 최근에서도 다시 또 언급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역시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제 읽어 보시면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처분 사유 A, B, C, D, E 5개 위반했다 그래서 뭐 영업 취소, 허가 취소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 B, C, D는 맞는데 E가 잘못됐어. 근데 E 없어도 이미 영업 취소, 허가 취소하기에는 넘쳐 위법 사유가 넘쳐 흘러. 그러면은 이거 허가 취소 유지해야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23번입니다. 이행강제금 역시 쉬운 문제였고요. 이행강제금은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이다.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될 수 없다. 틀렸고요. 2번 이행강제금과 행정벌 병과하는 것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처벌은 형벌이고요. 형벌은 우리 형법에 써 있는 거 사진금, 상정, 벌구과물 요거거든요. 사형부터 해가지고 징역, 금고, 이제 벌금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행강제금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중 처벌이랑 상관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짐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그 대상자의 심리 압박 수단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죽어버리면 그 심리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다라는 거예요. 승계 안 됩니다. 그리고 4번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요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같은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요 항고소송의 대상 여러분 이것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법에 규정된 처분의 요건에 들어오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요 행정법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다른 법에서 다른 절차에 의해서 다툴 게 예정이 돼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안 받아준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요 행정소송도 다른 소송에 비해서는 나름 일반적인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보충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특수한 게 있으면 그거 거기서 가서 다투고 그런 특수한 거 없으면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일단 받아준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이제 처분 개념에 들어오지 않으면 요 행정법원에서는 처리를 안 해주죠. 그럴 때 최후에 받아주는 데가 어딥니까? 최후에 받아주는 데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는 맨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긴 문제가 나와버리면 나보러 어떻게 읽으라고. 자, 행정소송에서 첫 추변 옳지 않은 것은 1번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 상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유죠. 그러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그거로 따져보는 거지 처분 당시 그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 연관없는 사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업 술집 허가 취소를 합니다. 근데 청소년한테 술 판 사실도 있고 무허가 주류 판 사실도 있어요. 둘 사이에 전혀 연관성 없죠. 동일성 전혀 없죠. 애한테 술 판 거랑 세금 안 내고 술 판 거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 처분 당시에 둘이 다 존재하고 있으면 동일성이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2번입니다. 소송에서 처분 사유가 기사동하여 추가 변경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적절하게 증명하지 못하여 법원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 처분청이 그 다른 사유 그러니까 처분 사유가 A라고 해봐요. 그리고 다른 사유 B라고 해봐요. 근데 둘 사이에 기사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사유라는 거야. 거의 그냥 뭉뚱그릴 수 있는 그런 사유. 그러면은 처분청이 그 다른 사유를 근거로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을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른 사유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유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기사동이 인정되기 때문에 A랑 B가 아니라 A 다시야. 이거는 같은 A야. 그러니까 A로 안 된다고 벌써 판결 나왔잖아. 그러니까 A 붙어 있는 거는 갖고 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3번 어떤 처분의
당초 처분 사유와 여기 A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 이건 B예요. B. 그러면은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 허용되지 않죠. 그 처분 사유 변경하려면 기사동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처분청이 그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확정 후에 A 사유로 처분했는데 법원에서 야 그거 안 돼. 그러면서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른 사유 이건 진짜 다른 사유잖아요. B를 근거로 별도의 처분하는 거 이거는 허용되죠. 이거는 완전 다른 사유니까. 그리고 4번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 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잠깐만 정답이 뭐였지? 이거 제가 1번에서 엄청 흥분해서 말도 안 된다고 막 소리 질러 놓고서 표시 안 하고 넘어가네요. 자 25번입니다. 행정심판 옳지 않은 것은 1번 진정이란 국민이 법정 절차나 형식 후회됨이 없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까지 맞고요. 경우에 따라 진정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행정심판 청구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에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인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게 대부분 입장이고요. 그다음 심판법 취무의죠. 취소심판, 무효동항심판, 부작위법 확인심판이 아니라 의무이행심판 한 단계 진보된 게 규정이 되어 있죠. 3번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알9 그다음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뭔 1년이야.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너무 쉬운 문제죠. 그다음에 4번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강의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좀 써주시면 저한테 힘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꼭 오셔가지고 자료 활용하시고 다른 자료나 이제 뭐 질문 답변 이런 것도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그 빠따반 그것도 오셔가지고 공지 꼭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실력 빨리 올려가지고 여러분 원하는 말을 빨리 이룰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